안녕하세요. 노후재무 설계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릴 아나운서 이혜솔입니다. 국내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중소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고민이 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IMF 관리체제를 혹독하게 겪은 기억 때문에 우리는 경제 위기 때마다 사업장들이 줄지어 도산하고 퇴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수많은 근로자들이 실직의 고통에 놓였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퇴직금은 안전한가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없애고 고령사회에서 국민들이 가난한 노후에 시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2005년 말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13년이 흐른 2018년 말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도입한 지 30년이 지난 국민연금 적립금이 700조 원 규모임을 고려하면 최근 퇴직연금 증가세는 괄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속사정은 좀 다릅니다. 안정적인 노후자금 활용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상용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50%를 겨우 넘어섰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어떤 점에서 이득이 되는지 확신이 서질 않는 경우가 아직까지 많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300인 이상 기업의 도입률은 90%를 상회한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여전히 4분의 1에 못 미치는 23.9%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산업별로는 숙박 음식점업, 건설업, 도소매업에서 사업장 도입률과 근로자 가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소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하나씩 듣고 답변해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왜 꼭 필요한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월급 타서 한 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복잡한 퇴직연금까지 도입해야 하냐고 많이들 물으십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변하고 있는데 노후 준비는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2017년에 이미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서 고령사회가 됐는데 2025년이면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유엔은 2009년 세계 인구 고령화 보고서를 내면서 100세 장수가 보편화하는 시대의 인류를 호모 헌드리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내년이죠. 100세 시대에 접어듭니다. 한 해 사망자 나이 가운데 가장 많은 값을 최빈 수명 또는 최빈 사망 연령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최빈 사망 연령이 2020년에 90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후 준비 수준은 OECD 36개 국가 중에서도 꼴찌입니다. 2018년 실시한 국민 노후보장 패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부부 기준으로 176만 원, 적정 생활비가 243만 원이라고 답했고 50세 이상 가구 중에서 절반이 넘는 53.9%가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2013년 기준 OECD 회원국의 노인 빈곤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노인 상대 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인 12.6%와 비교했을 때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대 빈곤율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을 말하며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2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66만 원이고 그 절반인 133만 원보다 적게 버는 2인 가구는 상대적 빈곤층입니다. 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형제 자매들이 부담해서 부모님을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들로부터 공양받기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 첫 번째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노인 빈곤율이 낮은 OECD 선진국들은 모두 퇴직연금이 잘 정착된 나라들입니다. 이제 내 노후 준비를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도 있고 기초연금도 있고 주택연금도 있다는데 퇴직연금 제도까지 꼭 가입해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이미 OECD가 권고하는 다층 연금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적 연금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있고 준공적 연금인 퇴직연금, 그리고 사적연금인 개인연금과 주택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해서 국민들의 노후 생활비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 사이트에서는 지금까지 개인이 가입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연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입한 모든 연금의 납입액 및 예상 수령액을 알려주는데요. 회원 가입을 하면 국민연금은 즉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조회 신청 후 3일 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기적으로 가입자에게 통보하는 월 예상 연금액을 기초로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이트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노후 재무를 설계해 볼 수도 있도록 표준적인 노후 설계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을 제외한 연금 체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2021년부터 소득 하위 70%까지 월 3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과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 수급액이 달라지는데 10년 이상 가입한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노령연금 수급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평균액 300만 원인 사람이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수령액은 약 월 80만 원입니다. 100세까지 산다면 65세부터 35년간 연간 960만 원씩 총 3억 3,600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은퇴 세대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월급은 하나 더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월정액을 받는 주택연금입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전체 자산의 80.8%에 달했습니다. 한국 가계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데 바로 그 집을 노후 설계의 바탕으로 삼는 것입니다. 화면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연금 상품의 월 지급금 예시표입니다. 예를 들어 만 70세인 사람이 평가액 3억 원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매월 약 89만 5천 원씩 종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매년 한 차례 주택 가격 상승률과 생존 확률 등 변수를 감안해 수령액을 조정하는데요. 이에 맞춰 일단 연금액을 정하고 나면 가입 기간 내내 불변입니다.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져도 가입 당시 약속한 연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에서 본인의 연금 정보를 확인하시면 현재의 노후 준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신에게 필요한 적정 노후 생활비를 부부 기준으로 월 25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는 40세의 근로자가 65세 이후 은퇴를 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근로자 부부가 65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기타 수입의 월 예상 수입 합계가 250만 원에 미달한다면 이 근로자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연금으로 부족한 월 예상 수입을 보충하거나 은퇴 시기를 65세 이후로 늦춰야 할 겁니다. 제때 은퇴를 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모하려면 퇴직연금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인 DB형, 확정기여형인 DC형, 개인 퇴직연금형인 IRP형, 그리고 DB형과 DC형을 함께 가입하는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적립된 재원을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운용해 근로자가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IRP형은 이직이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통산해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IRP 특례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 규약 없이 IRP를 도입할 수 있으며 2017년 7월 이후에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취업자가 IRP를 가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지금부터는 DB형과 DC형, IRP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확정급여형인 DB형 제도의 특징입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속 연수와 평균 임금에 따라 확정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되는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예상 퇴직급여의 90%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영하며 이에 따른 운용성과는 기업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기업 특성에 맞지 않는 투자성 상품으로 운영할 경우 기업 전체에 큰 위험을 안길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확정기여형인 DC형 제도의 특징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매년 그해 근로자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DB형과는 달리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가 원하면 근로자 스스로 추가 적립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자신이 선택한 퇴직연금 상품의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퇴직 시 DB형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별로 퇴직급여를 넣어두는 연금 계좌를 뜻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제도의 특징입니다. 근로자는 이직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IRP 계정으로 이전하게 되는데요. 다만 소득이 낮고 근속 연수가 짧아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내인 경우에는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입자는 자율적으로 적립액을 추가 납입할 수 있는데요.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고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DC형과 동일하게 근로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해 적립금을 스스로 운용합니다. 다음으로 DB형과 DC형을 함께 가입하는 혼합형 제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혼합형은 두 제도의 설정 비율의 합이 1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DB형과 DC형의 비율을 0.5 대 0.5 또는 0.7 대 0.3 등 자유롭게 합계 1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이 혼합 비율을 설정할 수는 없고 사업장별로 한 개의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확정기여형인 DC형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비율이 56.8%로 가장 높았고 확정급여형인 DB형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비율은 29.1%입니다. 이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나요? 퇴직연금을 활용해서 노후 재물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노후 재물은 크게 4단계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은퇴 연령과 월 단위 필요한 노후 자금 목표를 정하는 단계. 둘째, 내 현재 노후 준비 상태를 파악하는 단계. 셋째, 내 노후 준비 수준을 측정, 평가하고 퇴직연금 자산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 넷째, 퇴직연금 자산 목표 달성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두고 있는 외벌이 50세 근로자가
65세 이후 은퇴를 하고 싶다고 가정하고 노후 재물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65세 은퇴 이후에 자기 부부에게 필요한 적정 노후 생활비를 월 250만 원으로 생각하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부부가 가입한 연금 정보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에 가입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2021년 기준 소득 하위 70%라는 가정하에 부부가 받는 기초연금은 월 60만 원, 월 소득 평균액 300만 원 가정하에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수령액은 월 80만 원으로 합산해보면 월 140만 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부부가 3억 원대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 매월 75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총 합산이 215만 원으로 적정 노후 생활비에 못 미치는데요.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에 필요한 노후 연금 자산을 마련하는 핵심적인 방법, 바로 퇴직연금을 은퇴 설계의 상수로 여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퇴직연금 자산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65세 이후 월 35만 원의 퇴직연금 자산 목표로 가정했을 때 은퇴 시점에 필요한 퇴직연금 자산액은 월 35만 원씩 26년 동안 매달 받으시려면 총 1억 920만 원입니다. 50세를 기준으로 65세까지 15년간 은퇴 시점의 퇴직연금 자산을 달성하려면 매년 728만 원의 적립이 필요한 셈입니다. 퇴직연금 외에도 노후연금 자산을 추가로 마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째, 배우자가 국민연금 미가입자라면 이미 가입을 통해 부부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하므로 안정적이고 권장할 만한 노후 준비 수단입니다. 둘째,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만 65세의 평가액 3억 원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매월 약 75만 원씩 종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개인연금을 추가로 납입하거나 임대수익 등 또 다른 자산 마련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65세 이후 월 80만 원의 퇴직연금 자산을 목표로 가정해 볼까요? 은퇴 시점에 필요한 퇴직연금 자산액은 월 80만 원씩 26년 동안 매달 받으시려면 총 2억 4,960만 원입니다. 50세를 기준으로 65세까지 15년간 은퇴 시점에 퇴직연금 자산을 달성하려면 매년 1,664만 원의 적립이 필요한 셈입니다. 이른바 노동 없이 받는 월급이라고 불리는 퇴직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에 필요한 노후 연금 자산을 마련하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세액 공제, 과세 이연, 운용 수익 비과세, 투자원금 증대 효과, 연금 소득세 감면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재무 준비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행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퇴직연금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퇴직연금 자산 운용 상품을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실적 배당형인 원리금 비보장 상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원리금 비보장 상품에 대해서는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원리금 보장형 금융상품과 원리금 비보장 금융상품의 운용 방법을 살펴보고 원리금 비보장 금융상품 종류별 투자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표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과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위해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들입니다. 원리금 보장형 운용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금융상품과 정부나 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국채증권, 통화안정증권, 정부 보증채권 등이 있습니다. 원리금 비보장형 운용 방법으로는 실적 배당형인 원리금 비보장 보험계약, 채권, 펀드 등이 있는데요.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위해 상품 투자 한도를 0% 투자 금지 상품, 70% 투자 가능 상품, 100% 투자 가능 상품,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약정 만기별로 원금과 약정 이율을 100% 보장하는 상품으로 위험성도 낮지만 수익성도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근로자 개인이 법률적 수익자인 DC형과 IRP 원리금 보장 상품에 대하여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1인당 보호 금액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 원입니다. 실적 배당형인 원리금 비보장 상품은 상품이 투자하는 대상, 자산의 종류에 따라 채권형, 주식형, 채권 혼합형, 주식 혼합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대상 자산의 종류에 따라 위험도가 결정되며 기대 수익이 높을수록 투자 위험이 높아지고 원금 손실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DB형과 DC형, IRP형 모두 퇴직연금 지급 보증을 위한 별도의 보호장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원리금 비보장형은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위해 3단계로 구분해 투자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100% 투자 가능한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증권 등에 분산 투자하여 투자 위험을 낮춘 상품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DC형과 IRP형은 주식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없고 펀드나 집합 투자 기구 등의 간접 투자 형태로만 투자가 가능한데 은퇴 예상 시점까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인 TDF 펀드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퇴직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DB형의 경우엔 은퇴 예상 시점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TDF를 투자 가능 상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상품이 화면에 표기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화면에서 열거한 투자 금지 대상을 제외한 원리금 비보장 상품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70% 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DC형과 IRP형은 주식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없고 펀드나 집합투자 기구와 같은 간접 투자 형태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용 방법별 기대 수익 및 투자 위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에 적립한 퇴직연금 자산의 안정성은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높은 고위험 상품일수록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원금 손실의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위험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성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인데요. 위험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한 투자가 요구됩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은 DB형과 DC 또는 IRP형 모두 퇴직연금 지급 보증을 위한 별도의 보호장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적 배당형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과거 투자 수익률, 투자 위험 대비 수익률 변동성, 상품 보수, 자산 운용력의 안정성 등과 더불어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재무 안정성과 기업 지배구조의 안정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퇴직연금 자산 운용 상품은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퇴직연금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수익자가 기업인 DB형과 근로자인 DC 또는 IRP형으로 나누어 투자 특성의 결정 요인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목표와 위험 감내도를 비롯한 투자 특성의 결정 요인들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위험 감내도란 원금 손실에 대해서 시장이 회복되길 기다릴 만한 충분한 시간적, 재정적 여유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퇴직연금 자산 배분을 위한 원리금 보장 상품, 실적 배당형 상품의 선택 여부, 실적 배당형 상품을 선택한다면 어떤 유형을 선택할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투자 위험과 수익률의 상관관계가 다른 개별 자산의 편입 비율은 어떻게 결정하고 제한할지 등의 결정은 투자 특성의 진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먼저 DB형 퇴직연금 운용상품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기업의 특성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투자 특성을 판단할 때 금융윤리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위험 감내 의지를 고려하지 않고 위험 감내 능력만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그래야만 퇴직연금 자산이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지급 재원으로 부족하거나 위험이나 고갈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퇴직연금 자산을 초과 적립한 정도, 재무 건전성, 수익성 전망, 경기 변동 민감도, 인력 구조 조정 예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DB형 퇴직연금 자산의 위험 감내도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기업의 적립액 규모가 부족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산업이거나 근로자의 이직률이 높거나 인력 구조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고위험 투자는 자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DC 또는 IRP형 퇴직연금 운용상품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개인 특성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C 또는 IRP형 퇴직연금의 자산 배분은 개별 근로자가 투자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DC 또는 IRP형의 자산 배분에서 안전 우선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근로자의 관점에서 안전 우선의 원칙은 퇴직연금 자산이 은퇴 시점에 자신이 생각하는 노후소득 재원으로 부족할 위험이나 사망 이전에 고갈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대표적인 투자 특성인 위험 감내도는 기업과는 달리 위험 감내 능력과 위험 감내 의지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요. 위험 감내 의지가 아무리 높더라도 위험 감내 능력을 넘어서는 투자 위험을 가진 자산 배분을 권유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연령과 가능 투자 기간, 여유 자산, 소득 안정성, 개인 투자 성향을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해 상품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투자 특성은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앞서 근로자의 위험 감내도는 위험 감내 능력과 위험 감내 의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먼저 개인별 위험 감내 능력의 객관적인 지표는 투자 가능 기간과 기대하는 퇴직연금의 기대 수입 대비 예상 적립 금액의 규모가 대표적입니다. 투자 가능 기간은 퇴직연금 수령 시작 희망 연령에서 현재 근로자의 연령을 뺀 연수와 퇴직급여 중간 정산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퇴직연금 수령 시작 희망 연령에서 현재 근로자의 연령을 뺀 연수가 20년 이상이라면 투자 가능 기간을 장기간으로 볼 수 있고 10년 미만이라면 단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 가능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위험 감내 능력은 높아지는데요. 일시적인 투자 손실에 충격이 있다 할지라도 장기적인 경기 순환에 따라 투자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후연금 현재 준비 상태에 여유가 있을수록 현재 보유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은퇴 전 소득이 안정적일수록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의 규모가 클수록 객관적인 위험 감내 능력은 커집니다. 다음으로 개인별 위험 감내 의지는 금융 지식과 현재 자산의 보유 형태, 투자해본 금융상품, 투자 희망 상품 등 근로자 스스로 표현하는 투자 성향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DC 또는 IRP형 퇴직연금의 자산 배분은 근로자 개인별 위험 감내도 이외에도 근로자 개개인에게 해당하는 세제, 기타 법적, 제도적 규제, 근로자 개인의 투자 철학 또는 개별적인 요구 등에 따른 투자 특성을 고려하면 좋습니다. 앞서 측정해본 자신의 위험 감내 능력과 위험 감내 의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투자 특성을 최종 판단해 볼까요? 위험 감내 능력과 위험 감내 의지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근로자의 투자 특성은 개인별 위험 감내 능력의 객관적인 지표들을 주된 결정 요소로 진단하고 위험 감내 의지의 주관적 지표들을 보조적인 결정 요소로 진단하여 결정합니다. 이 말은 위험 감내 의지가 아무리 높더라도 위험 감내 능력을 넘어서는 투자 위험을 가진 자산 배분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위험 감내 능력은 30점 미만으로 낮은데 나의 위험 감내 의지가 그보다 다소 높은 중간 단계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나의 위험 감내 능력에 맞추어 저위험, 저수익의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죠?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비교해 볼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1월 말부터 퇴직연금 사업자별 퇴직연금 상품별 수익률 정보를 통합해서 공시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퇴직연금 상품 비교 공시의 이용 방법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금융사 상품 정보, 퇴직연금 수익률 상품 정보, 퇴직연금 상품 정보 순으로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을 통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금융업권별로 금융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원리금 보장 상품의 수익률인 만기별 약정금리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는 앞서 본 화면의 표에서 원리금 보장 유형과 전체 업권을 선택하고 검색키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결과의 예시 화면입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근로자는 이와 같은 검색의 결과 정보를 활용해 퇴직연금 상품의 약정 만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향후 금리 전망 등을 고려했을 때 36개월이나 60개월의 약정 금리가 12개월이나 24개월 약정 금리에 비해 유리하다면 퇴직연금 가입 노사는 3에서 5년의 약정 기간을 선택하는 게 1, 2년 단위의 약정 갱신보다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확인했던 화면의 그림에서 원리금 비보장을 선택하시면 실적 배당형 상품의 퇴직금 연금 정보를 비교해 보실 수 있는데요. 해당 화면은 주식형, 주식 혼합형, 채권형 등의 실적 배당형 상품 유형과 위험도를 나타내는 상품 성향, 자산 운용사 및 생명보험과 같은 운용기관 등을 조합해 실적 배당형 상품의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앞서 본 화면의 그림에서 전체 상품의 유형과 운용기관을 선택하고 검색키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결과의 예시입니다. 이 화면에서 퇴직연금 수익자 관점에서 실제 수익률인 퇴직연금 상품의 순수익률은 상품 총 수익률 마이너스 상품 총 보수 및 증권 거래 비용으로 결정됩니다. 반면 퇴직연금 상품의 자산 운용을 담당하는 자산 운용력에 대한 평가는 상품 총 수익률 또는 상품 총익률 마이너스 증권 거래 비용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수익자 관점에서의 실제 수익률과 자산 운용력에 대한 평가를 함께 알아보려면 퇴직연금 실적 배당형 상품별로 총 수익률, 상품 총 보수 및 증권 거래 비용, 순수익률을 모두 살펴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높은 수익을 위해서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위험이 높다는 것은 성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이며 위험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수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중소사업장에서 참고할 만한 퇴직연금 제도 도입 방식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중소사업장들에서 우선적으로 참고할 만한 퇴직연금 제도 도입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 기업 규모별 퇴직연금 제도 도입률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률은 90%를 상회한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23.9%에 머무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17.9%밖에 되질 않는데요. 이처럼 중소기업의 도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된 원인으로 첫째, 기업, 근로자의 상대적 정보 부족, 둘째,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무 능력, 셋째, 퇴직연금 사업자의 영업 유인 부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영업 유인이 낮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가장 낮은 수수료 체계로 퇴직연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표는 2018년 8월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상품의 약정 금리입니다. 각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상품별로 1년에서 5년까지
만기가 길어질수록 높은 연리가 제공됨을 알 수 있는데요. 근로자 관점에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려면 높은 연리를 제공하는 만기 상품을 선택해 복리 효과를 높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중소사업장이 참고할 만한 또 다른 도입 방식으로 표준형 DC 제도가 있습니다. 표준형 DC 제도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주가 참여하는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계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다수의 사업주를 가입 대상으로 해 수수료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중소사업장이 연합해 도입하기에도 적절한 제도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표준규약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각 사업주들의 제도 설계 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는데요.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표준형 DC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표준형 DC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연금 규약 없이 IRP 특례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입자별로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가입자 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자신이 선택한 퇴직연금 상품에서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며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우선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사업주는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에 대해서 손비 인정을 받기 때문에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매년 퇴직급여 예측과 비용 부담을 평준화할 수 있고 재무관리도 쉬워집니다. 근로자의 관점에서 보면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받지 못할 위험이 줄어듭니다. 또한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이용하면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을 낮추고 과세 이연과 실질 소득 증가 효과까지 함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은 퇴직연금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과 근로자가 가장 관심을 갖는 주제 중 하나일 겁니다. 화면을 통해 퇴직연금 단계별 과세 체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연 700만 원까지 IRP, DC 퇴직연금 계좌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금이 운용되어 발생되는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은 과세 이연되어 연금 계좌에서 인출할 때까지 미뤄집니다. 퇴직연금의 수령 단계에서 적립금을 일시금 또는 중도 인출하게 되면 소득 원천에 따라 다르게 과세됩니다.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로자 납입금 중 세액 공제를 받은 납입금 및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가 16.5%가 분리 과세되고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소득 원천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은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하면 됩니다. 근로자 납입금 중 세액 공제를 받은 납입금 및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의 원천징수 세율은 연금 수령자의 연령과 방법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앞서 설명했듯이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됩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운용 수익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종신형의 경우 4.4%, 연령별로 3.3에서 5.5%까지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 요건은 55세 이후 연금 계좌 취급자인 금융기관에게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해야 하며 연금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하고
연금 수령 한도 이내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IRP 제도의 혜택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RP에 이전한 퇴직급여 적립금액은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과 이자, 배당금 등의 적립금 운용수익은 발생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는 표와 같이 투자 원금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IRP에 이전한 퇴직급여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대비 70%만을 과세합니다. 즉, 퇴직소득세율이 3.55%인 가입자라면 연금으로 수령할 때 실효세율은 2.48%로 낮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 한도는 총 4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만약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세액 공제는 66만 원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DC 및 IRP를 합한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 공제 한도는 총 700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경우 동일한 근로자가 DC형 또는 IRP형 퇴직연금에 연간 7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세액 공제를 115만 5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을 때 사업장에서 받는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은 화면에서 보이는 그림과 같은 절차를 거쳐 법인세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퇴직연금 부담액에 대해서는 손비 인정을 받기 때문에 법인세 산출 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될 것 같지만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법상에서는 당기 송금에 불산입하여 비용을 유보시키고 퇴직금으로 직접 지급될 때 비로소 세법상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이를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여 적립하게 되면 DB의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이내의 금액은 송금으로 인정되고 DC의 경우 납입한 부담금액 전액이 송금으로 인정되기에 각 사업 연도 소득 금액과 과세 표준을 낮춤으로써 법인세 산출세액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와 도입 시 과세 표준에 대한 법인세 차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120억 원의 과세 표준이 발생했을 때 확정급여형인 DB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20억 원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했다고 한다면 20억을 제외한 100억 원에 대한 금액만 법인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DB를 미도입한 사업장보다 법인세를 4.4억 원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과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B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작성과 신고, 납부,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의 작성 및 신고 업무는 기업이 수행해야 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DC형에서는 임직원의 퇴직 시 기업은 별도의 세무 업무가 불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으로 인한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퇴직급여 전액이 IRP로 이전되는 경우 그 시점에 발생한 퇴직소득세의 납부는 인출 시점까지 과세 이연됩니다. 반면 퇴직급여가 IRP가 아닌 퇴직자의 일반 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은데 무료로 교육을 해주는 중립적인 기관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서 아직까지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전국의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 노사를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 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곳이 한국공인노무사회입니다. 올해에는 전문성을 갖춘 460여 명의 공인노무사들이 각 지역에서 중소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체교육을 들은 사용자와 인사,
노무, 재무, 회계 담당자들께서는 자신의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을 총 9개의 선택 과목 중에서 선택해 방문 교육을 요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과목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 이해와 세제 혜택, 중소사업장이 참고할 만한 도입 방식, 퇴직연금 상품 선택에 필요한 금융 지식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무료 교육은 한국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업장의 요청에 따라 최대 5개의 선택 과목을 지정해 1회당 50분에서 80분 이내로 실시하고 연간 최대 2회까지 퇴직연금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사업장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 강사가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기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 중소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들도 세제 혜택이 뛰어난 퇴직연금을 활용해 노후 재무를 설계한다면 노후 빈곤의 위험을 슬기롭게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무료 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